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문 설명회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명회 순서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준비한 자료에 의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배경과 제도 소개, 사업 내용, 토지주 지원 방안, 추진 절차, 사업 주체별 역할, 주민 참여 방안, 주요 질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설명회 이후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통합지원센터 전화 1670-3080을 통해서 질의하시거나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노만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방안에 따라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온라인 참석을 최소화하여 은평구청 7층 대회실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국토부교통부에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와 관련하여 선도사업 후보지 대상 지역에 대해 주민 설명회 협조 요청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금일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설명회에 함께해 주신 지역구 의원님과 설명회를 주관하게 될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은평구 의회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형 은평구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순애 은평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은영 은평구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재원 은평구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봉규 은평구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설명회를 주관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오원택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송영민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황인호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팀장님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준비한 주민설명회 자료 발표와 사업 추진 관련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의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H 황인호 팀장입니다. 만나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멋진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기획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은평구청장님과 또 우리 국장님, 실무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쁜 우리 구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사대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구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실제로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민 대표 여러분과 또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주민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이름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발표 이후에 국토부 사무관님 계시지만 저희 LH도 그 국토부의 빼곡한 일정에 맞춰가지고 제도라든지 정책을 보완을 해오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제안한 후보들이 많습니다. 그 후보들에 대해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느라 숨 쉴 틈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정부에서는 지난 3월 31일 1차 후보지로 여기 은평구를 포함해서 4곳의 자치구에서 제안한 후보지 가운데 21곳을 1차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그리고 지난 4월 14일에는 2개 자치구에서 제안한 후보지 중 13곳을 2차 후보지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발표된 후보지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확인된 곳이긴 하지만 그 발표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직접적인 어떤 교감을 갖지 못하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그 정부는 5월, 6월에도 서울시 나머지 자치구와 그다음에 경기, 인천, 지방광역시까지 확대하여 후보지를 계속해서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된 후보지들은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렇게 발표됐다고 해서 어떤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후보지 발표 이후에 주민분들이 상당히 걱정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공공이 일방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집을 수용해서 어떻게 하는 건 아닌 건지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근본 대책의 신사업인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공공이 그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현물로 선납받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신축되는 주택이나 상가를 공급하는 어떤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의를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런 재개발처럼 이런 조합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는 주민대표회를 구성하고 그 주민대표회에서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세 곳의 감정평가업체 중 한 곳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도 드리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선호하는 평형이라든지 어떤 설계하는 평면 형태, 그다음에 설계 어떤 마감재 수준까지 여러분들과 상의를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해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재차 강조하지만 이 사업에서 주민 여러분들을 배제하고 공공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그러한 잘못된 보도나 어떤 소문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할 이사 대책 중에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중심으로 1차 선도 사업 후보지의 사업이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하는 바람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입 배경, 정책의 어떤 내용, 그다음에 주요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그다음 사업 주체별 역할, 투기 차단 방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입니다. 주택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젊은 층의 어떤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해서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젊은 층들이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하였죠. 또 한편으로 보면 가구 분화가 이례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수급 불균형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공급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도심 내의 주택 공급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민간 영역이죠, 주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이 되는데 그 비중은 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이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그 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사업의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사업 기간은 약 10년, 사업 기간이 10년 정도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날 주택 공급의 대책으로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되 신속하게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신사업 수단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다음은 이사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 제작한
이번 정책 홍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으로 가로막힌 지역. 빼곡히 늘어선 집과 건물들. 누구나 도시에는 새로운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도시에 집을 지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과 새로운 산업을 위한 혁신 공간이 들어설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둘러싼 역세권.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에 참 좋은 위치지만 역에서 가까울수록 오히려 낮고 낡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영업 중인 상가들이 많아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가 개발의 뜻을 모으기 어렵고, 비싼 땅값으로 인해 토지 확보가 어려워 민간에서는 입지의 가치에 맞는 제대로 된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쇠락하면서 빈 공장과 낡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이곳은 준공업 지역입니다. 도심에 걸맞지 않는 시설들이지만 마땅한 이주 대책과 공간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도시 안에서 자리를 찾고 있지만 서울에서만 분당 신도시만한 크기의 땅이 용도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한켠, 낡고 낮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저층 주거지가 있습니다. 차 하나 들어가기 힘든 좁은 도로에 촘촘하게 늘어선 이 낡은 집들은 집주인들이 개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각종 규제로 인해 신축, 증축 시 사업성이 없어 민간이 쉽게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사람이 떠나버린 빈집은 방치되어 도시의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들이 어렵사리 재개발에 들어가도 소유자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는 세입자, 상가주인, 영세상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민간 주도의 개발이 다양한 이해관계, 각종 도시 건축 규제, 제한된 기반 시설로 인해 자초하는 동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의 도시는 경쟁력을 잃고 자꾸만 오르는 집값은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이 직접 나서 주민과 함께 도시를 새롭게 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속도를 높이며 주민 한 명 한 명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민하고 도시,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시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좋은 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넉넉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민간이 단독으로 사업을 할 때는 애로사항도 많았는데 공공이 나서고 민간이 함께하면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도시가 새로워집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가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내용은 잘 보셨습니까? 조금은 감이 오시죠? 네.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이번 대책의 주택 공급 목표입니다. 25년까지 부지 확보 기준으로 서울에 32만 호를 포함해서 전국에 약 83만 호를 주택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이밍도 3080 플러스가 붙은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역세권, 중공업,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이 19만 6천 호, 그다음 공공에서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13만 6천 호, 다음은 도시 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 3만 호, 그다음 공공 택지 신규 지정을 통한 26만 3천 호, 그다음 소규모 정비 등 기타 사업으로 21만 1천 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서 개발이 안 돼가지고 노후화되고 있는 역세권이나 중공업지역, 저축 노후 주거지를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세권이나 중공업, 저축 노후 면적 기준이 최소한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역세권과 중공업은 5천 제곱미터 이상을 사업 구역을 하고요. 저축 노후지 같은 경우는 10,000 제곱미터 이상을 사업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발의 어떤 형태는 역세권은 이 세 가지 다 주거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 외에 역세권은 상업과 업무시설, 그다음 중공업은 산업시설, 저축 노후 주거지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생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이번의 사업은 일본의 앞단에서 설명드렸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절차나 방식은 유사합니다. 다만 어떤 사업 구역에서 차이가 납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 사업은 공공이 직접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정비 구역이나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기존에 있을 건데요. 그런 사업들을 공공이 직접 절차를 간소화해서 어떤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의 어떤 실행력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참에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도입하였고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은 민간 자율 어떤 베이스의 사업입니다. 다만 토지는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종류를 보면 역세권과 중공업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다음 3번으로는 신축이나 구축이 혼재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일시적으로 대규모 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공공이나 지자체에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을 신설한 후에 그 안에서 민간이 어떤 계획적으로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1, 2차 후보지에 어떤 해당되는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이건 앞단에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세권, 중공업, 저축 노후 주거지 세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상업 공밀, 산업, 활성화지구, 면적 규모가 있고요. 다음은 사업 추진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사업 제안, 그다음 순서로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지정 제안, 그다음 예정 지구 지정 고시, 일단 지구 지정 고시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제안은 기존에 이제 지자체에서 국토부나 LH한테 이 땅에서 해서 후보지로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 땅에 대해서 저희들은 후보지 분석을 통해서 1, 2차 선도 사업 후보지로 어떤 선정 발표를 하였고, 그다음 그 후보지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는 지구 지정이 제한이 되는데요. 이 안에 이제 많은 절차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떤 사업 계획안을 제시하는 2차 설명회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이 사업의 어떤 큰 특징을 할 수 있는데 사전 검토위원회라는 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이 사전 검토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국토부와 서울시 그다음 일반 심의위원들이 이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지금 구성은 안 됐고 하지만 곧 6월 중으로 구성이 돼서 국토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사전 검토위원회의 기능은 뭐냐? 이 모든 사업이 처음에 이제 계획을 하고 인허가를 신청하다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가 확 준다든지 층이 날아간다든지 그래서 처음에 어떤 계획했던 사업에서 완전히 이게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어떤 사업의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 지구 지정 제한 전에 인허가 어떤 신청 전에
사전 검토위원을 두어가지고 그런 어떤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 사전 검토위원을 두었고요. 사전 검토위원회에서 즉 어떤 개발 밀도라든지 용도 지역 종상향이라든지 어떤 충수라든지 기본적으로 제시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공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업 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 여러분들 10%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 제한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지구 지정 제한이 들어가게 되면 그 제한을 가지고 주민 공람을 하게 됩니다. 그 공람 공고일이 예정 지구 지정 고시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정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이 사업의 특징인데 1년 이내에 주민 여러분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1년 이내에 이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은 자연적으로 취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이후에는 이제 그 민간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재개발 방식을 좀 준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민간 시공사는 주민 여러분들이 대표위를 구성하고 전체 투표를 거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사업 인허가가 이제 여기서 보상과 사업 인허가 두 가지 파트가 병행이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착수와 사업계획 수립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보상하게 되면 감정평가업자 세 곳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주민이 한 곳,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제안한 곳 한 곳, LH가 추천한 곳 한 곳, 세 곳에서 산술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은 요 단계에서는 토지용 계획이라든지 주택건설 계획, 그다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이 단계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통합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서 어떤 신속한 사업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승인과 동시에 어떤 이 사업의 용도 지역 결정되고 충수 등 건설 호수 등 주택 건설 계획이 확정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가지고 있는 이 보상분인데요. 이 승인 이후에 승인과 얼추 그 시점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떤 보상 가격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현물 보상의 유자격자인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현물로 보상을 받을 건지 현금으로 보상할 건지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현물로 보상하신 분들한테는 우선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주와 철거가 되고 착공 이후에 일반 분양이 진행되는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보면 진짜 빠르게 이 사업이 순리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5에서 6년 이내에 이 사업은 완료되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구조입니다. 이 사업과 관계된 이해관계인들을 쭉 도식화한 어떤 그림인데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있고요. 이제 여기는 제가 LH로 표현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SH도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아마 양분해서 사업을 앞으로는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 시행자를 위쪽으로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가 있게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또 두 종류 나눠지죠.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인지.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아까 지구 지정할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이 현물 보상의 어떤 권리는 동의자든 미동의자는 자격만 되면 저희가 다 드릴 겁니다. 요때 또 선택의 어떤 기회를 한번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물 선납을 하고 싶어도 기본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어떤 현금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은 이제 착공 이후에 뭐 분양을 시행하게 되겠고, 그다음 세입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신속한 이주를 위해서 기존 어떤 공공임대라든지 저희 매입임대를 활용해서 이주 대책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시공자 같은 경우는 단순 도급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경우에 공사 대금만 지급하면 되고, 이제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LH도 이제 자금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허덕일 수가 있으면 그럴 때는 시공자를 어떤 단순 도급이 아니고 어떤 공동 사업 어떤 시행자로 어떤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그는 기본적인 어떤 공공주택에 기금을 어떤 융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가 들어 있고, 그다음 이런 어떤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개발 이익이 나면 토지 등 소유자한테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다음 생활 SO치를 확충해 주는 어떤 사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특징입니다. 일단 도시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결국은 역세권 같은 경우는 준주거 지역으로까지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고요.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40%까지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1단계 종상향이 되고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기부 체납의 어떤 비율을 15% 수준에서 기반시설 필요한 기반시설만 하는 어떤 취지로 했고요.
그다음 이런 기부 체납 최소화하다 보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가용 토지를 넓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1번과 2번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사업의 구조, 사업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사업 수익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간 개발 대비해서 10에서 30% 포인트 추가 수익을 보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구 지정이 되면 특별 건축 구역으로 이게 지정이 됩니다.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설계 조건에 있어서 상당히 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혁신적인 디자인 어떤 구형도 가능하고 지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물 선납 시에 보통 이제 현금을 보상하게 되면 양도세를 당연히 이제 세법에 따라서 내야 되고요. 현물 선납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이제 분양받은 주택을 나중에 처분할 때 그때 이제 한꺼번에 계산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물 선납 시에 양도세를 이연을 시켜드린 겁니다. 비과세가 아니고. 다음은 공공의 어떤 전문적인 사업 시행 능력과 어떤 지자체라든지 국토부의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으로 사업 기간을 5, 6년 이내로 신속히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공자 선정 부분입니다. 이게 상당히 주민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인데요. 기존 민관 재개발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도 시공자 선정권은 토지 등 소유자분권 저희가 다 드립니다. 그 아파트 브랜드 역시 여기는 LH 아파트가 아니고 민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사업의 리스크 부분입니다.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조합이죠. 조합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의 리스크는 결국은 주민들이 다 떠안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하지만 이 사업은 공공이 주도해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어떤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의 리스크는 저희가 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은 공공이 추진하다 보니 어떤 전문적인 어떤 사업 노하우가 있고 어떤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이 가능할 걸로 압니다. 다음은 어떤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실거주자 중에 이제 신축 주택을 받으면 내 종전 자산 가치하고 받은 신축받은 주택의 차익을 분담금을 이제 내야 되는데요. 여력이 안 되신 분들께는 이 공유형 주택을 저희가 새로 도입해가지고 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 공유형 주택이 뭐냐면 그 부족한 그 분담금에 대해서는 공공이 그 돈을 대신 납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주택을 이제 납부를 하더라도 일단은 소유권은 주민들한테 바로 드립니다. 100% 소유권을 드리는 구조고 다만 이제 이 주택을 처분할 때 그 매각 차익이 발생하면 그 돈의 그 납부 지분대로 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세금 반환 여력이 없는 집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이게 상품이 아직 나온 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하나요 전용 대출 상품을 지금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토지보상법에 정한 이사비라든지 주거 이전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 기간 동안에는 인근의 어떤 개발 사업 지구에 있는 공공임대라든지 공공자가주택을 임시 거주지로 저희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건설 후에는 어떤 물량 일부를 공공임대로 활용해가지고 공공임대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가 임차인의 경우입니다. 기본적인 영업 보상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기간 동안에는 인근의 공실 상가라든지 공공임대 상가를 활용해서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건설 후에는 단지 내에 어떤 상가에 일반 분양권 상가가 있다고 하면 일부를 공공임대로 상가로 저희 공급해서 영업을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1일 날 저희가 그 선정한 1차 선도 사업지구 리스트입니다. 총 21곳이고요. 유형으로 보면 역세권이 지금 9곳, 중공업이 2곳, 저층주거지가 10곳이 되겠습니다. 은평구는 역세권이 4곳, 저층주거지가 5곳에 총 9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14일 2차 선도 사업도 두 자치구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역세권 8곳, 저층 주거지가 5곳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사업의 효과가 도대체 어느 정도 했는지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해서 1차 선도 사업 후보지 21곳에 대해서 사업 효과를 도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민간 개발로 가게 되면 민간 개발과 대비해서 이 사업으로 가게 되면 용적률이 기존 대비해서 한 110% 정도 상향이 되고요. 그다음 세대 수가 약 한 1.4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세 대비 우선 공급 가액이 약 11% 정도 감소. 결국은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우선 공급받는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밑에 제일 보시면 수익률을 약 30% 가까이 더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의 역세권의 모의 사업성 분석 결과입니다. 사업 면적은 약 27,000제곱미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지 면적은 저희 사업으로 가게 되면 5%를 더 사용할 수가 있어서 22,950제곱미터가 되고, 용도 지역은 3종 대비 1종 상향해서 준주거로 하게 되고요. 용적률 역시 100%가 상향된 400%. 그래서 세대 수는 약 1.47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 역시 민간으로 갔을 때는 시세 한 95%고 공공으로 가되면 90%까지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분들 가게 되는 우선 분양가도 역시 민간 했을 때 비해서 약 10% 이상 더 다운시키는 구조가 돼서 결국 또 평균 분담액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1호당 평균 분담액이 약 1호 정도가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조감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지금 처음 보신 것이 이제 은평구 1자 선도 사업 후보지인데요. 저층 주거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평구 도서관 있는 근린공원 인근의 부지가 되겠고요. 밑에 거는 그거와 연접해 있는 북한산 힐스테이트와 연접해 있는 어떤 사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광동 연신내역의 역세권 사업의 어떤 개발 조감도입니다. 밑에는 영등포 역세권의 어떤 개발 조감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가산 디지털역의 역세권의 개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도봉구 방학 역세권의 어떤 개발 조감도입니다. 그다음 사업 주체별 역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지자체 역할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 사업에 있어서 도시 규제 하나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수 사업지를 지자체에서 제안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이 사업의 어떤 리스크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어떤 민간 위원들이 참석하게 돼서 어떤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인허가 어떤 걸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기간이 걸리는데 어떤 기간 단축 측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LH 역할입니다. 기본 민간 대비해서 10에서 30%의 어떤 수익률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참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하지만 이건 사업 구조가 그렇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토지증 소유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관계 조율을 하고 있고, 투명한 사업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사업 추진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간 건설과 저희 공공의 어떤 사업을 기본적으로 그냥 도표한 건데요. 이윤을 기본적으로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민간에 대비해서 저희는 어떤 기존의 어떤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기존의 어떤 수익과 어떤 공공성을 잘 절충해야 되는 어떤 협력 체계를 잘 저희는 구축해서 사업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업 기간입니다. 사업 시간이 다 돈이죠, 사실. 그래서 기존에 10에서 13년 걸린 것을 5에서 6년까지 줄여서 단축 기간만큼 어떤 새로운 집에서 어떤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런 기간들을 빨리 단축해서 최대한 이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 동영상은 이제 기존 유튜브에서 KBS 시사기획창이라고 공영방송에서 거기에서 어떤 20년 6월에
그 방송한 민간 재개발의 어떤 실태인데요.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 1교시 때는 이제 용산 같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토지 임대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근데 사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게 서울 도심만 보더라도 거의 없잖아요. 용산 땅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하나 나온 거고, 거의 다 민간이 갖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민간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거 놔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좀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흑석동의 이제 재개발 구역입니다. 일부는 이미 재개발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선 되고 앞으로 상당 부분이 다 이제 재개발 구역별로 나눠서 되는데, 재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은 재개발이라는 게 뭐 잘 경험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새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서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이 아파트가 고층이 되니까는 원래 1000채 있던 주택이 5000채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5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주택이 공급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덩달아서 주변 집값까지 같이 다 뛰어오르거든요. 재개발 하나 들었으면은. 이게 왜 그런 거냐? 이유가 다 있거든요. 공급이 늘어나는데 왜 가격이 뛸까? 아까 그 흑석동 지역에서 재개발하는데 원래 처음에 시공사가 2,700억에 우리가 그 공사를 하겠다라고 입찰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A건설사는 3,000억, B건설사는 3,500억 뭐 해갖고 가장 공사비를 낮게 적어놓은 여기 그 C건설업체라는 데가 2,700억을 우리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되고 나서 공사비를 4,000억으로 증액을 하거든요. 한 1,300억 증액합니다. 여긴 그렇게 뭐 또 많이 증액하는 데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증액합니다. 증액하는 이유가 설계 변경을 좀 해야겠다라고 조합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계 변경을 왜 하느냐? 아파트 단지 전체 면적이, 그 전체 이제 조성할 단지 면적이 뭐 이 정도 규모였었는데 24만에서 31만 제곱미터로 좀 늘려야겠다. 늘리니까 당연히 공사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설사에서 1,300억 정도를 우리가 좀 더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를 면적을 늘려준다니까 30평 아파트를 35평으로 늘려주는 거면은 이 조합원들이 이해합니다. 아, 내 아파트 더 넓게 해주니까는 내가 조금 더 돈 내더라도 손해보는 건 아니겠지라고 하는데, 거의 모두가 이 면적을 늘려서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게 이 건물을 면적을 늘린다는 게 아니고 다 이 지하 주차장을 늘리는 거거든요. 24만 제곱미터였는데 주차장 이만큼 더 늘리자. 그러니까 공사비 늘려달라라는 거거든요. 이 방식이 모든 재건축, 재개발 현장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 이렇게 공사비를 증액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 늘리는데 물론 늘릴 수 있어요. 요즘 차 많이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 원래 설계한 것보다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라는 게 지하와 지상은 정말 천양지차거든요. 지하 공사비는 그냥 땅 파서 여기다가 기둥 세우고 그다음에 형광등 몇 개 달고 페인트 칠하면 끝납니다. 뭐 돈 들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지상은 벽체 세워야죠. 문짝 달아야지, 형광등 달아야지, 창문 또 달아야지, 마루판 깔아야지, 뭐 화장실 변기까지 달아야지. 공사비가 지하하고 지상은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상은 하나도 늘리지 않고 지하만 늘리는데 공사비 늘리는 거는 지상을 기준으로 해서 뻥튀기를 시킵니다. 이래서 건설사들이 이제 그 폭리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러면은 애초에 계약한 게 2,700억 약속을 했는데 문제를 삼으면 될 거 아니냐. 낙찰을 일단 한번 받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은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합이 이 시공사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너희들하고 이제 너희 건설사 약속을 어겼으니까 싫어, 너희들 나가, 우리 다른 건설사 다시 선정할래. 시간이 돈인데 2주 다 시켰지, 철거 다 시켰지 했는데 시간이 공사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은 그 부담이 4천억이 아니고 정말 5천억, 6천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여기 재개발한 조합원들이 내가 좀 좋은 아파트 살고 거기다 또 돈도 좀 벌겠다고, 뭐 그거 죄라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재개발하는 건데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돈 오히려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성이 다 자자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시끄러운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이.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 현장도 이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공사비를 갖다 왜 처음에 약속한 거하고 다르게 지하 주차장만 그렇게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느냐. 너무 건설사들이 다 해먹는 거 아니냐라고 조합원 총회를 해서 여기서 공사비에 대해서 뭐 어떤 교회 건물 하나 빌려서 조합원 총회를 했대요. 그때 조합원들을 이른바 그야말로 올킬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조용하게 다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딱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건설사 임원이 나와서 이 한마디 딱 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재개발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돈이잖아요. 아무리 시끄러운 사업장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면 조용해집니다. 결국 동작구 최고 시세 강남백은 여기 제일 비싸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제일 비싸게 분양해 주겠다. 이 아파트. 이 한마디에 조용히 그냥 박수치고 다 해산하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예, 잘 보셨습니까? 민간 재개발 사례를 한 방송인데요.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을 맡기고 한 사업인데 좀 씁쓸한 장면들이 있죠. 물론 뭐 모든 시공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공공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음 LH의 어떤 정비사업 기존에 저희가 했던 우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정비사업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여기에 지금 2000년대 어떤 사업을 위주로 제가 담은 것 같은데요. 일단 안양 덕천 지구는 2016년에 준공된 지구입니다. 세대수는 약 한 4,250세대가 되고요. 그다음 브랜드는 지금 삼성 레미안입니다. 그다음 성남 순환 재개발은 지금 3개 구역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강은 5,300세대, 4,700세대, 2,400세대 다 대규모 단지들입니다. 브랜드는 지금 잘 아시는 뭐 대림, 그다음 자이, 푸르지오, 하늘채 등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했던 어떤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관악산 재개발 사업입니다. 신림동에 있고요. 금호에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이 어떤 주도를 하되 민간 영역도 저희도 같이 어떤 참여를 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공동 방식과 협업 방식이 있는데 협업은 기존의 도급제 방식으로 해서 단순 시공 설계만 참여하는 방식이 되었고요. 민간 공동 방식은 공동 어떤 출자를 해서 어떤 사업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공동 사례를 이 사업에서뿐만 아니고 기존의 이제 공공주택 사업에서 많이 지금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사례를 보시면 인천 검단에도 지금 있고요. 남양 뉴타운, 그다음에 서울 강서, 그다음에 위례 다 건설사들 다 메이저 건설사들입니다. 보시면 다. 그다음에 주민의 역할이죠. 가장 중요하고 크죠.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민 여러분들은 결국 뭐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보여주면 저희는 그게 어떤 따라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인 3분의 2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인 어떤 요건을 하고 있고 그다음 더 요구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권리는 시공자 여러분들께 다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관계자 선정, 그다음에 설계적인 부분 다 협의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제 투기 차단 방안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후보지 발표하고 그다음 예정 지구 지정하고 그다음 본지구 지정 이런 과정에서 투기적인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발표 이후에 어떤 이상 거래가 포착이 되고 시장이 과열이 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본 설명회를 여기까지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리상 기존에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한 지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PPT에 저희가 담아왔거든요. 한번 쭉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저희가 10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씩 쭉 보겠습니다. 주택 우선 공급 1+1 주택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결론은 지구 내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보상급 총액의 범위 또는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까지 허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1주택의 규모는 전용 60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물 선납 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양도세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축받은 건물을 나중에 처분 시에 그때 양도세는 이제 부과되고요. 양도세 2연이 정확한 용어는 2연입니다. 비과세가 아니고. 다음 3번 종전자산 및 현금 보상 감정평가 기준입니다. 보상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감정평가 범위는 3곳, 주민 추천 1곳, 그다음 지자체 추천 1곳, LH 추천 1곳을 선정해가지고 평가액을 산술평균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동호수 배정입니다. 사업 승인 이후와 또 착공하기 전에 이 직전에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토지 등 소유자 부분은 우선 배정해가지고 우선 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 착공 후에 일반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전매 제한 여부입니다. 입주 후에는 전매 제한이 없고요. 단 입주 시까지는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그다음 대형 평수 84 초과 공급 가능 여부.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 일반 분양은 84 이하만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이 다 모든 걸 막 큰 평으로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분양분이 너무 줄여서 어떤 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가능하다. 다만 호수라든지 어떤 면적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제한을 할 것이고 그 안에서 협의해서 평형이라든지 평형별 호수라든지 그런 거는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 대책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그 이후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 우선 공급권이 가능한지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책 이후에 자녀 또는 부부간 증여의 경우에 우선 공급 가능한지 이 경우는 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공이 시행하게 되면 주민 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죠. 전혀 이런 일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식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 원래는 이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궁금하신 내용이 많을 텐데 지금 질의응답 시간은 좀 죄송스럽게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여기 참석해 계신 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은 이 시간을 끝나고 따로 오프라인으로 가질 계획입니다. 다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질의응답한 내용은 여기 오신 주민 대표분들을 통해서 각 구역의 어떤 주민분들께 전달하는 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자리 또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표분들이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어떤 은평구라든지 저희 쪽에 주시면 저희는 바로바로 즉답할 수 있는 부분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2차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때 더 상세한 질의응답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저도 이제 마지막 좀 부탁 말씀이랄까 지금 해온 어떤 상황들 한번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드리고 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진짜 유례 없는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도심의 주택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작동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나 제도나 그런 부분들을 다 고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평구도 계시지만 지자체에서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어떤 구민들의 어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저희 LH 역시 또한 또 어떤 이사 대책의 어떤 비틈없는 실행을 위해 가지고 어떤 사업 부서는 물론이고 재무, 회계, 그다음에 보상, 판매 파트까지 모든 부서가 전사적인 대응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본 어떤 정부 정책은 어떤 공공이 주도하는 어떤 3080이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주인은 주민 나오는 대표분들과 주민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어떤 주신 어떤 의견이나 어떤 고견들은 저희가 잘 숙지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제도라든지 그걸 만들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어떤 만들어 갈 것으로 약속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지금 기존의 어떤 반응 한번 말씀드리면 1차 선도 사업 선정 이후에 주민들의 반응이 사실 기대 이상입니다. 지금 1차 선도 사업 후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과 같이 하겠다고
뜻을 많은 분들이 지금 해주시고 있고요. 그런 지구들에 대해서는 지금 5월 중으로 바로 사업계획 설명회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의를 더 받아서 7월 중으로는 지구 지정 제안도 하고, 지구 제장 이후에는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금년 12월까지 지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빠른 지구들은 그렇게 되면 진짜 저희가 목표했던 대로 5, 6년 내에 진짜 기존에 정말 따뜻한 어떤 주거 공간, 그다음에 밤늦게 귀가해도 진짜 주차 걱정 없는 어떤 주거 단지, 그다음에 특히 여성분들이나 아이들 밤늦게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3080 플러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화이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까지 그 설명을 해주신 최인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저희 은평구에서는 그 오늘 온라인 그 주민 설명회 그 함께 하지 못한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금일 실시간으로 그 진행됐던 그 주민 설명회 온라인 영상을 5월 15일까지 주민 여러분께 그 유튜브 상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또한 그 금일 그 공동주택 복합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그 말씀드렸듯이 공공주도 3080 플러스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좀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번호는 그 1670-308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저희 그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은평구 관내 이제 역세권 저희가 4곳, 그다음에 저층주거의 5곳에서 9개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별로 그 사업 설명회가 이제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제 구역별로 구체적으로 또 다가가서 설명을 구체화드릴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그 시청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온라인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